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남성이 침실에서 자신의 약혼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거실 리클라이너에 누워 태평하게 잠이 들어버렸죠. 이 사건의 많은 세부 사항들은 마치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교묘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14년 8월 10일 일요일 오전 잭슨 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의 약혼녀가 자택 침실에서 살해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브라이언 경관과 그의 부경관은 오전 11시경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잭슨시 남서부에 위치한 중산층 이상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하얀색 집 문 앞에서는 신고자와 3명의 아이들이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경관은 신고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우선 3 아이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집 전체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런 다음 2층 맨 안쪽에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곳곳에는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침대와 벽 사이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온몸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손목은 하얀색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었고 그 위에는 끊어진 또 다른 케이블 타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황상 피해자의 양손이 어딘가에 결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브라이언 경관은 신고자를 신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올프로 당시 29살이었으며 피해자인 메리 크레이그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에릭의 진술은 브라이언 경관을 몹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에릭은 자신이 밤새 일을 했고 아침 6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메리가 침실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는 1층으로 내려가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첫 번째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그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2층 침실에는 3명의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중 나이가 어린 2 소녀는 메리와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10살 된 소녀 렉시는 에릭과 그의 전처 사이의 아이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을 무렵 에릭은 리클라이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렉시가 메리의 침실에 들어갔고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한 렉시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에릭을 깨웠습니다. 에릭이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브라이언 경관은 상식적으로 자신의 약혼녀에게 이런 참변이 일어났다면 누구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아무리 당황했더라도 머리를 대고 잠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에릭은 사건을 진술하는 내내 슬퍼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짙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각 현장 감식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메리의 시신에서 90곳이 넘는 자상을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으며 사망 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브라이언 경관은 이 범행이 분노에 찬 격정범죄이며 범인은 대개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수집했지만 끝내 흉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메리 크레이그는 1985년 8월 15일 미시건주 잭슨에서 태어났습니다. 2003년 레슬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체이스 은행에 입사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시아라 윌커스는 경찰에게 메리가 자신이 본 사람 중 가장 선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에게는 한 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2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메리는 매우 낙천적이었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겪은 대부분의 여성들과 달리 그녀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전부터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동경했습니다. 2012년 메리의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결혼을 경험했던 에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 사람의 관계는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릭은 메리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좋은 집을 구매했고
새롭게 결합한 이 5식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소셜미디어에 매일같이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친척과 친구들은 에릭을 썩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다소 오만했고 종종 명령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에릭이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에릭의 수상한 행동 탓에 경찰 역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근무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온 후 딸의 방을 먼저 확인한 다음 메리의 침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침실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보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에릭은 어떤 이상한 점을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는 메리가 그냥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메리를 깨우면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고 자신도 12시간이나 일에 피곤했기 때문에 침실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릭은 메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식 밖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메리의 몸에 90여 곳의 자상이 있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경찰은 이 주장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에릭의 진술은 갈수록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메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갓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은 메리가 결혼을 앞두고 심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평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에릭은 자신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동들 역시 메리의 그 불안 증세 때문에 자신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에릭은 여러 차례 자신과 살인사건은 무관하다고 부인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해명은 경찰을 납득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끝난 후 에릭이 살인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릭은 여전히 사건의 1순위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에릭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릭이 이전 결혼 생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그것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에릭의 아버지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위험 신호로 간주되었습니다. 경찰은 에릭의 친구 라이먼 마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집에 불이 나 거처를 잃은 상태였고 에릭의 권유로 그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다정하게 그를 맞아주었고 라이언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흔쾌히 도와주었으며 라이언은 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에릭의 집에 머물렀던 라이언은 두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경찰에게 에릭과 메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며 비록 에릭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가 메리를 해쳤을 거라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메리의 부모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메리와 에릭은 9월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에릭이 어딘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릭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수색 영장을 신청해 에릭과 메리의 자택에서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현장 근처의 한 나무 아래에서 부서진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데이터 확인 결과 이 휴대전화는 메리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잠재적 용의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경찰은 메리가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메리의 전 남편 폴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폴은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가 메리와 연락을 유지한 이유는 이혼 합의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딸을 만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방문이 메리의 현재 생활에 방해가 될까 우려했기에 만날 때마다 항상 미리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폴에게는 범행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유력 용의자인 에릭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에릭의 회사로 찾아가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에릭의 직장 동료들은 사건 당일 에릭이 확실히 근무 중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회사의 근태 기록과 정문 CCTV 녹화 영상을 철저히 확인했고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에릭이 범행 시간에 단 한 번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워낙 커서 에릭이 몰래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가 살인을 저지른 뒤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출구가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한 추론에 불과해 에릭을 체포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경찰은 메리의 소셜 네트워크까지 세밀하게 조사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메리가 다른 사람과 원한을 샀던 일은 없었을까요? 조사가 깊어지면서 마침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메리가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트에 갔다가 어떤 모자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그들을 제지했는데 이 대치가 결국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 충돌 과정에서 메리는 눈가에 부상을 입었고 이 일로 모자는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소를 당한 모자가 메리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 어머니 쪽은 여전히 메리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자에게도 사건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어 범행을 저지를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 동안 경찰은 메리와 가까웠던 모든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에릭을 제외한 전원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이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는 전혀 없었고 수사는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찰나 새로운 실마리가 포착되며 전혀 다른 인물이 경찰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2014년 11월 6일 범죄연구소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리의 손목에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에서 낯선 남성의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잃지 않은 용의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코르테즈 버틀러였습니다. 43살의 버틀러는 2급 살인죄로 웨인 카운티에서 20년간 복역하다가 2013년 7월에 가석방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잭슨에서 약 130km 떨어진 디트로이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틀러라는 인물은 이전까지 경찰의 수사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메리나 에릭과도 어떤 교류가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버틀러는 잭슨의 가족이 있지도 않았으며 수사 통보서에 이름이 등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찾을 수 있었던 이 살인사건과 버틀러의 유일한 접점은 그가 케이블 타이를 판매하는 홈디포 천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버틀러의 가석방 담당관에게 연락해 그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사건 당일인 8월 10일 새벽 버틀러의 휴대전화 신호가 잭슨 시내에 잡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정확히 메리가 살해당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날을 제외하면 버틀러의 휴대전화는 항상 디트로이트에만 있었으며 잭슨에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버틀러는 메리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반면 유일한 용의자였던 에릭은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그렇다면 혹시 에릭이 버틀러를 고용해 잭슨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지시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본격적으로 버틀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버틀러의 연락처 목록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2명의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바로 클리퍼드 맥키와 로드니 맥키였습니다. 클리퍼드는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1급 살인죄로 20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던 인물로 현재 디트로이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반면 로드니는 불법 물품을 거래하는 밀수꾼이었고 동시에 에릭의 집에서 얹혀 살던 라이언의 집에 불을 질렀던 바로 그 방화범이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마침내 버틀러와 에릭을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언 역시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라이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내막을 파헤쳐보니 라이언의 어머니인 도나가 과거 로드니와 불법 물품 거래를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도나가 불법 거래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했고 거절당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던 로드니는 극도로 분노해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라이언의 집에 화재가 났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도 여전히 메리의 죽음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2014년 12월 6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준비하던 중 버틀러가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9세 남성 찰스 그레이엄이 디트로이트에서 금전 문제로 살해당한 사건에 버틀러가 개입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브라이언 경관과 공공안전부의 요섭 경관 그리고 카티 검사는 즉시 디트로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메리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명백한 DNA 증거와 통신 기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틀러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거래도 없었다며 부인했고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는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브라이언 경관은 그에게 만약 사건에 가담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당신에게 극도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버틀러의 마음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전 그는 절대 녹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버틀러의 요구대로 진술을 녹음하지 않는다면 이 진술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쓰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경관은 에릭이 이 범행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했습니다. 만약 증거를 잡지 못한다면 에릭은 다시 세 딸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아이의 안전을 위해 브라이언 경관과 카티 검사는 상의 끝에 결국 버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이언 경관이 버틀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 하자 버틀러는 듣는 것조차 거부하며 권리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신들 완전히 잘못 짚었어. 난 당신들이 말하는 에릭이란 놈을 몰라. 이 사건은 그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버틀러가 이어간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메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DNA 증거와 버틀러의 자백은 그가 메리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버틀러는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로드니가 라이언의 집에 불을 질렀을 당시 현장을 라이언에게 들키고 말았지만 라이언은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로드니는 라이언이 자신에게 안갚음을 할 것을 두려워했고 지인인 클리퍼트의 소개를 통해 버틀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에게 1만 달러를 주며 라이언의 입을 영원히 막아달라고 청부했습니다. 라이언이 에릭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버틀러는 살인을 실행하기 위해 잭슨 씨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는 라이언이 이미 에릭의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일 밤 에릭의 집에 침입해 메리의 침실로 들어간 버틀러는 메리에게 라이언이 어디 있냐며 윽박질렀고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버틀러가 결국 그녀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버틀러의 진술로 에릭은 모든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릭은 살인범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비정상적으로 기이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에릭은 세 딸에 대한 양육권도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이제 흩어졌던 사건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경찰 역시 버틀러를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카티 검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버틀러의 진술이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자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약혼녀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잠이 들어버린 에릭의 행동이 단지 그가 기이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중한 성격의 카티 검사는 무리한 모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배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에릭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 사건에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라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된다면 버틀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는 버틀러가 법의 심판을 영원히 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티 검사 역시 경찰이 핵심적인 물증을 다소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버틀러를 기소할 경우 승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기소를 포기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0이 됩니다. 거듭된 고심 끝에 카티 검사는 이 위기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코르테즈 버틀러를 메리 살해 혐의로 최종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9월 1일 버틀러는 이미 찰스 그레이엄 사건에서 2급 살인 및 불법 총기 사용 혐의가 인정되어 최소 2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어 잭슨 법원에서 버틀러의 메리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버틀러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의기양양한 태도로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범죄 이력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은 완강히 부인하며 만약 내가 한 짓이었다면 당당하게 인정했을 것이다. 사람 목숨 하나 더 책임지는 건 내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버틀러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자 버틀러는 자신이 죄를 시인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녹음되지 않은 이 진술의 채택 여부가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카티 검사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바로 이 순간부터 승리의 저울이 검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버틀러의 진술에 녹음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문 시작 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버틀러는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버틀러가 이미 다른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메리 사건에 대한 별도의 신문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미란다 원칙을 제공받을 권리가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버틀러가 진술을 할 당시 다른 수사관들이 이를 직접 들었고 증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동석했던 경관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 경관은 버틀러의 자백을 분명히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잭슨 수뇌법원의 토머스 윌슨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버틀러가 신문을 받을 당시 수면이 부족하거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진술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진술은 공식적인 자백 조서서가 아닐지라도 버틀러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버틀러의 진술을 통해 로드니와 클리퍼드가 청부 살인을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버틀러의 DNA 증거와 통신신호 기록 등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들을 연이어 제출했습니다. 에릭의 딸 렉시 역시 법정에 출석해 유가족으로서 가슴 아픈 피해자 진술을 남겼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든 변론을 경청한 뒤 최종 판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의 치열한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코르테즈 버틀러의 메리 살해에 대한 1급 살인죄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버틀러는 50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게 살인을 청부하고 모의한 로드니와 클리퍼드 역시 공모살인죄가 인정되어 2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버틀러는 이전 판결에서 받은 형기를 모두 합쳐 최소 70년 이상 감옥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현재 코르테즈 버틀러는 미시간주 치페와 카운티에 위치한 킨로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남은 평생을 그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약혼녀의 죽음 앞에서도 태연했던 에릭의 상식 밖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편견에 갇히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쫓는 수사관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진짜 범인은 영영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희생된 메리 크레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